안녕하세요. 사연집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미모의 아내와 이혼한 한 중년 남성이 전처의 남자친구라고 한 남자를 만나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했다는 사연인데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사연집,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 남양주에서 열쇠업체를 운영 중인 48살 남자입니다. 맞습니다. 전 흔히 열쇠공이라 불리는 일을 하고 있죠. 많이들 아시다시피 제가 하는 일은 잠긴 문을 열고 문고리를 고치고 도어락을 설치해주거나 수리해주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참 묘한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아무리 열려고 해도 굳건한 철문은 열쇠를 하나 만들면 바로 열리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정말 열기가 어렵더라고요. 사람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글 때가 많잖아요. 아무리 열쇠공이어도 사람의 마음을 열 열쇠를 찾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 자신 스스로의 마음을 여는 방법도 알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야 했죠.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사랑해서 결혼했던 와이프 때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이별이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저처럼 처참한 이별을 경험하신 분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저의 결혼 생활은 악몽의 연속이었고 그 경험은 계속 저를 마음의 문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을 떠올리면 가위에 눌린 것처럼 아직도 몸이 굳어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초반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 생활은 나름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이뻤어요. 몸매도 좋았죠. 결혼한 뒤에도 길을 지나다니면 남자들의 시선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은근 기분이 나쁘다가도 내 와이프가 이뻐서 우쭐대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백화점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아내가 어떤 젊은 남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마음에 든다고 번호를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번호를 줬냐고 하니까 당연히 주지 않았다며 미쳤냐고 웃더라고요. 그 정도로 만인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여자가 제 와이프라는 사실에 저는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심성도 착했습니다. 이쁘지만 성격이 모나지 않아 동네 어른들에게도 참한 처자로 칭찬이 자자했었어요. 결혼 생활 초기에 저희 부부는 평범한 외벌이 부부였습니다. 저는 당시 열쇠공을 일하지는 않았어요. 모 대기업 영업부에서 일을 했었고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당시 저는 좋은 직장에서 일한 만큼 연봉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대기업에 입사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높은 연봉만큼 무척이나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일을 하느라 심신이 지쳐있을 당시 하필 저희 부부는 임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반복된 야근과 상사의 구박으로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쳐 집에 오면 밥을 먹고 바로 잠이 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오늘도 야근을 했느냐며 얼굴이 매일 말라간다며 차라리 돈을 적게 벌더라도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어렵게 들어간 대기업인데 어떻게 힘들다고 퇴사를 할 수가 있냐고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아내에게 일 그만두면 당신은 어쩌고? 우리 아이를 가지려면 이 연봉만큼 주는 곳이 없어. 다들 왜 대기업 하는지 알겠지. 힘들게 들어간 만큼 최대한 벌고 나와야지라고 말해줬어요. 근데 아내는 제가 집에 있지 않고 매일 골골대는 게 더 보기 싫었나 봐요. 그녀는 대기업이 뭐 별거냐라면서 많은 돈은 필요 없으니까 편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 돈이 부족하면 내가 나가서 같이 벌게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러더니 농담이라고 아내는 돈이 정말 부족하면 술집이라도 나가지. 아직 먹혀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워낙 생활력 강한 아내라 그런 농담까지 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순간 다른 남자들에게 술 따라주는 아내의 모습이 순간 스쳐 지나가 버럭 화를 냈던 기억도 납니다. 하지만 아내의 진심 어린 위로는 제게 힘이 됐어요. 남편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는 일 안 하려고 하는 와이프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내 아내는 남편과 힘든 걸 함께 나누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실제로도 생활력이 좋았고 굉장히 알뜰했습니다. 제가 월급을 주거나 보너스를 타서 건네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는 법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월급의 반 이상을 저축할 수 있었고 나머지로 제 용돈과 생활비를 충당해도 한참 여유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결혼 후 배달 음식도 완전히 끊게 되니 오히려 돈은 더 남았죠. 그렇다고 그 상황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만 봐도 명품 가방을 사준다거나
목걸이를 해줬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그런 거 하나가 없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들고 다니던 오래된 백팩 가방 하나를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에 제가 아내에게 4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해줬습니다. 아내는 무척이나 기뻐하며 고마워했지만 더 이상 명품을 사주미 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명품 가방 들고 다니기 싫다면서요. 다음에 또 사줄 테니 편하게 들고 다니라고 하니까 가격을 아는데 어떻게 막 들고 다니냐고 되레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 모임이나 자기 친구 모임 가면 다른 사람들은 명품이 있는데 없으면 섭섭하지 않겠냐라고 말하자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건 어리석다며 저를 혼내는 거 있죠. 오히려 가방보다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행복한 사람이라며 저를 북돋아주더라고요. 사람이 명품이어야지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아내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누군가는 같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집 여자와 결혼했다고 자랑했지만 저는 누구보다 현명한 여자와 결혼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죠. 하지만 그런 저희 집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정말 가장 큰 문제 덩어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제가 결혼할 때부터 와이프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결혼은 처음부터 줄곧 반대해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고 결혼 후에도 계속 이혼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 수 있다고 생각하며 어머니를 설득하고 와이프가 좋은 여자인 걸 알아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는 병적으로 와이프를 미워하더라고요. 저도 정신병이 걸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와이프는 이쁜데 일도 안 하고 다른 남자들이나 만나고 다닐 것 같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갈라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직 애가 없을 때 이혼하면 두 사람 모두 타격이 없을 거라면서요. 엄마가 이렇게 아내를 싫어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와이프가 고아로 자랐다는 점이었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창피했는지 매일같이 흉을 보는데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사람이란 게 각자 사연이 있지 않겠어요. 부모 없이 자란 것이 죄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처럼 홀로 잘 컸으면 더 칭찬해줘야 할 부분이죠. 어머니는 자기가 점 찍었던 처자와 결혼했으면 제가 더 행복했을 거라면서 어디 근본 없는 여자애를 감싸냐고 버럭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화가 나서 우리 집안은 뭐 잘났었냐고 대들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저희도 유복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난한 집안이었죠. 돌아가신 아버지는 열쇠공으로 일하셨는데 본인 업체를 운영하는 거다 보니 벌어오는 수익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열쇠공이 아니더라도 혼자 문을 달고 도어락이 생긴 시대가 되면서 장사가 더 안 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버지는 도장이나 남의 구두까지 닦아주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때문에 한 평도 되지 않는 가게 공간은 늘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게 기억납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셨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가정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지 취급하고 못 배운 사람 취급하면서 제가 아버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까지 하셨죠. 저는 절대 아버지처럼 크면 안 된다고 말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아버지처럼 살 바에는 죽는 게 낫다는 말까지 하셨어요. 전 아버지가 참 존경스러웠거든요. 남자, 그리고 가장의 책임감이란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노력한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습을 전부 보여주셨던 분이 아버지니까요. 제가 아버지 돈으로 생계를 하고 제학비도 내고 있지 않냐고 말할 때 항상 어머니는 그건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니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래도 어머니가 저를 사랑한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태도를 보고 있자니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었죠. 제가 학창 시절 때부터 엄마의 극성이 심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중학교에 다닐 때 공부를 꽤 잘했어요. 반에서 1등하는 때가 제일 많았고 가끔 2등, 3등 할 때가 있긴 했어요. 근데 중학교 공부라는 게 사실 엄청 어렵지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엄청 중요하지도 않잖아요. 어머니도 분명 그걸 알았을 텐데 제가 어쩌다 시험에서 2등을 하고 오는 날이면 저를 쥐잡듯 잡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1등한 친구가 엄청 열심히 해서 자극이 된다고 다음에 열심히 해서 다시 좋은 성적 내겠다고 하면 보통 넘어갈 텐데 엄마는 속 편한 이야기 한다고 저를 혼냈어요. 그렇게 자존심 없고 순하게 살면
네 아빠처럼 인생 실패한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꺼내는 어머니였죠. 정말 화가 많이 났지만 참았어요. 그 나이에 사춘기가 왔고 철이 아직 덜 들었을 텐데도 엄마한테 대들면 내가 진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정말 억울하고 서러워서 그럴 때마다 아빠의 열쇠 가게에 찾아가 아빠 퇴근에 맞춰서 들어오곤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성격이 세서 아빠가 약해진 건지 아니면 심성이 착한 분이신 건지 제가 힘들 때면 항상 저를 응원해주고 북돋아줬던 기억이 나요. 2등을 하면 오히려 더 칭찬해 주셨죠. 1등은 더 올라갈 곳이 없어 발전할 수 없는데 2등은 조금만 더 하면 올라갈 곳이 있으니 더 노력하게 되는 좋은 위치라고 해주셨던 말이 기억나네요. 그런 아버지는 제 곁을 일찍 떠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막 입학했을 때 암으로 떠나셨어요. 평생 먼지 마시면서 일을 하셨던 게 건강에 좋을 리 없었을 텐데 결국 암이 걸리고 말았던 거죠. 근데 웃긴 건 엄마의 태도였죠. 장례를 치를 때도 하나도 슬픈 기색이 없었는데 기가 막힌 건 장례가 끝난 후에 곧바로 아빠 사망보험금을 타서 서울 강남 학원가 근처로 저를 데리고 이사를 데리고 간 거였어요. 대학 입시를 잘해서 대기업에 취직하려면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 잘하는 애들 옆에서 공부해야 한다면서 아빠가 남기고 간 유산과 보험금을 전부 거기다 쏟아부었죠. 전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저러지 싶었죠. 근데 그게 아빠가 남긴 거라는 사실을 알고 미성년자였던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에 엄마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빠의 유산이기에 저는 그걸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코피가 날 정도로 밤낮으로 공부했고 다행히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에 입학해 무사히 군대와 학교 생활을 마치고 대기업에 취직했던 거죠. 대기업에 취직하고 나니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어머니의 집착과 간섭에서 잠시라도 벗어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학 시절 내내 어머니의 철저한 계획 아래 움직여야 했고 군대를 다녀와서도 취업 준비를 하며 그녀의 간섭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라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장에 들어가면서 저는 비로소 어머니에게 어느 정도의 독립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0대가 되었을 때는 어느새 제 삶도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느꼈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고 있었고 급여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이뤄낸 결과물에 대해 어머니도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 성공을 주변의 자랑거리로 삼는 모습을 보이곤 하셨습니다. 그 시기에는 이제 내 삶에 더 이상 태클을 걸 사람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나이도 어느덧 30대 중반에 접어들었으니 어머니께서도 더 이상 아들의 사사건건에 간섭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시기라고 느꼈습니다. 그 무렵 지금의 아내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은 제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면서 제 삶에 대한 자부심과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그 마음으로 아내와의 관계를 키워나갔습니다. 안정된 직장, 좋은 연애, 무엇보다 자유로운 삶. 그때만 해도 제 삶은 이제 막 가장 행복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제 삶에 깊게 개입하려 하셨고 이번에는 저를 제대로 된 집안의 여성과 결혼시키겠다는 목표로 압박을 시작하셨습니다. 제 나이가 30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어머니는 결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시작하셨고 주변 지인들을 통해 괜찮은 집안의 사람들을 소개받아 보라고 독촉하셨습니다. 제가 연애 중이라는 사실을 아셨을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집안 사람인지 확인하려는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는 지금의 아내와 연애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있어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이었고 삶의 의미와 활력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녀의 배경을 알게 되자마자 질색팔색하며 연애 자체를 반대하셨습니다. 그녀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로 어머니는 그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정 지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런 사람과의 연애가 자신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라며 제가 이 관계를 지속하면 몸져 누울 것 같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연애를 당장 끝내고 본인이 점 찍어둔 상대를 만나 결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이미 어머니에게 더 이상 빚진 것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어머니의 강압 속에서도 제가 이룬 성과는 결국 제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한 저는 지금의 아내와의 관계를 끝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저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어머니의 강한 반대와 감정적인 압박 속에서도 저는 그녀와 결혼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선택이 어머니를 실망시켰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했고 더 이상 과거의 빚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했으니 어머니도 이제는 제 삶을 존중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한 번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 이후에도 끊임없이 저에게 연락하며 시도 때도 없이 새로운 여자가 있다며 선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집에 있는 상황에서도 찾아와 직접 선자리가 있다는 말을 하며 아내를 곤혹스럽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러워하시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신분 상승을 이루려면 부잣집 딸과 결혼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말들은 저에게도 큰 스트레스였지만 무엇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행동에 화를 내며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제가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대든다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욕설을 퍼부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내도 어머니의 모욕적인 말들을 고스란히 들어야 했습니다. 저를 감싸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애쓰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갈등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머니의 완고한 태도는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어머니의 비난을 막아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묵묵히 저를 지지해 주었고 그런 그녀의 모습에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계속된 갈등 속에서 저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은 아이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께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시더라도 손주가 태어나면 더 이상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는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우리 가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존재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를 가지겠다는 결심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리며 저도 아버지처럼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던 책임감과 희생은 제게 가장 큰 본보기였고 그런 모습으로 저도 제 아이에게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아내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도 제 생각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고 운이 좋게도 그 결심은 금방 이루어졌습니다.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본 새로운 생명에 대한 설렘과 책임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소식은 어머니께도 전해드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께서도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우리 가정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실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젠 우리 부부에게도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저는 마음 한켠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뱃속에 있던 아이가 건강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을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사가 잘못 본 것이라고 또는 조금 더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끝내 아이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은 저와 아내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내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항상 밝고 생활력이 강했던 그녀였지만 아이를 잃은 슬픔은 그 어떤 정신적 강인함으로도 버틸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침대에서 나오지 못했고 집안은 무겁고 적막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 역시 삶의 의욕을 잃은 듯 했습니다. 출근을 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며 살아가긴 했지만 그 모든 행동이 마치 기계적으로 반복될 뿐 내면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도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내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는지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자책하며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아내가 잠든 줄 알았을 때도
저 스스로를 원망하며 조용히 울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내도 같은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마음이 더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괴로웠는데 그녀의 고통을 끝까지 지켜줘야 할 남편으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는 현실이 저를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아직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내 아이가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 작고 소중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매일 밤 서로의 품에 안겨 울며 얼굴도 보지 못한 우리의 아이를 애도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었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너무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었고 그 무게에 우리는 쉽게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아내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 자신은 무너져도 괜찮았지만 아내만큼은 고통 속에서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몰랐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머니의 행동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이번 일을 빌미 삼아 아내를 맹비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라 체질이 약하고 건강하지 못한 몸이라며 아이를 제대로 품을 수 없는 여자와 결혼한 채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분노와 실망을 느꼈지만 무엇보다 그 말을 고스란히 듣는 아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잃게 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며 아이가 태어났어도 그런 여자의 아이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가 되었을 거라는 모진 말도 하셨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감싸 안으며 어머니를 막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아내를 비난하셨습니다. 그 상황은 제게도 참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아내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에 더해 어머니의 냉혹한 말들은 아내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설득하거나 막아보려 했지만 그녀의 고집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내의 배경과 과거를 끄집어내며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발언을 멈추지 않았고 그 모든 것은 고스란히 아내를 향한 독화살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점점 더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평소 강한 모습을 보이려 했었던 그녀도 이런 상황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자책이 짙게 드려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차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녀를 위로하려 노력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위로는 어머니의 독설과 비교하면 너무나 미약하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와의 갈등은 이제 단순히 저와 어머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은 굳어졌지만 그 방법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를 안심시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버티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깊은 아픔 속에서도 다시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상처가 아직 선명했지만 그 슬픔에만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아이를 가지자고 약속하며 이번에는 더 건강한 환경과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자고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집에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녀는 외로움과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녀의 곁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회사 일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그럴 수 없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었고 아내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기업이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 선택이 우리 가정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집 근처에 열쇠 업체를 차려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계를 꾸려 가셨던 그 일을 제가 이어받게 된 것은 우연 같으면서도 필연 같았습니다. 열쇠 업체를 시작한 후로 수입은 이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큰 만족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일상이야말로 제게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일을 하며 느끼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의 얼굴에서 점점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 제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산책을 나가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예전만 못할지라도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기업을 퇴사하고 열쇠 업체를 시작한 이후 어머니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선택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격렬하게 반발하셨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찾아오셔서는 대기업이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왜 포기했느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집안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분노는 단순히 저를 향한 불만을 넘어서 아내를 향한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이 하나 제대로 낳지 못하는 여자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다고 말하며 아내를 향해 모진 말을 쏟아내셨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말리며 더 이상 우리 가정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요청을 들어주기는커녕 더욱더 비난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어머니는 매일같이 집에 찾아오셔서 아내를 괴롭히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내를 보며 고아원 출신에다 몸도 약해 가족을 제대로 꾸릴 수 없는 여자라고 모욕을 주셨고 저를 보며 이런 여자를 선택한 제 잘못이라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행동은 아내를 점점 더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정신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으며 상태를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려 노력했지만 어머니의 끊임없는 간섭과 괴롭힘은 아내의 회복을 방해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위축되고 무기력해졌으며 제가 아무리 옆에서 위로하고 지지하려 해도 그녀의 깊은 고통을 완전히 덜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행동이 단순한 갈등을 넘어선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일은 쉽지 않았고 그녀를 설득하거나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아내와 제 삶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저는 점점 더 막다른 길로 몰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끝없는 성화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아내는 결국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말하며 우리 가정에 대한 애정마저 식어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다른 남자를 만날 기회가 생겼고 그 기회를 잡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믿기 어려웠지만 그녀가 내민 사진 속의 모습을 보고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멀끔하게 생긴 남성과 다정하게 어깨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오랜만에 보는 밝은 모습이었고 지금의 우리 가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은 저에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느꼈던 고통과 불행의 무게를 생각하면 그녀를 붙잡을 자격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떠나보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무릎 꿇고 빌며 다시 생각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함께했던 시간과 약속, 우리가 나누었던 사랑을 떠올리며 그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가정과의 인연을 끊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은 길일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고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별을 결정하는 순간에도 아내를 사랑하는 제 마음은 여전했지만 그녀가 더 이상 이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집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없는 공간은 더 이상 집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고 그저 공허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아쉬움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그리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아내와의 이혼 이후 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기뻐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래 기다렸던 일이 드디어 해결된 것처럼 안도하며 이제는 제게 어울리는 배우자를 찾아야 한다며 부잣집
딸들과의 선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혼으로 가슴이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제 슬픔이나 상처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 틈을 타 자신의 계획을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머니의 뜻대로 좌지우지되며 살아간다는 사실이 참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생을 살고 싶었고, 그동안 어머니가 제 삶에 끼친 영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이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어린아이인 것처럼 행동하며 제가 해야 할 길과 결정을 모두 자신이 정할 수 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을 지켜보며 저는 점점 더 큰 갈등과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생각하는 성공이나 행복이라는 개념은 저에게는 점점 더 이질적으로 느껴졌고, 그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삶은 더 이상 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요구와 간섭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찾기 어려웠고, 그런 제 자신이 답답하고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어머니의 뜻과 저의 삶 사이에서 갈등하며 저는 하루하루를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머니를 완전히 등지고 살아갈 수도 없는 제 모습이 더 큰 딜레마로 다가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정말로 제 자신만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결심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헤어진 후 제 삶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후 34년 동안 저는 사실상 폐인처럼 살아갔습니다. 열쇠공 일을 계속하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지만 그마저도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에 불과했습니다.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매일 반복되는 하루는 어떤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술이 저의 유일한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저는 곧장 소주병을 꺼내 들고 혼자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잔으로 끝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술 없이는 하루를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아내와의 기억을 떠올리며 울기도 했고, 제 삶을 여기까지 몰고 온 상황에 분노하며 소리 지르기도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점점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제 삶에 간섭하셨습니다. 가끔씩 집에 찾아와 저를 구박하며 나태하게 살지 말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에게 화를 참지 못하고 이 모든 게 어머니 때문 아니냐며 소리를 지르고 격분한 나머지 소주병을 벽에 던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표정은 놀람과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모습조차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의 갈등은 더 깊어졌고 저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죄책감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아내와 헤어지고 나서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제 삶은 저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삶이 이토록 끝없는 고통으로 가득 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면서도 그 원망 속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기는 저에게 가장 어두운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목적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고 제게 아내의 이름을 대며 전 남편이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에 순간적으로 긴장감이 들었지만 저는 맞다고 대답하며 우리 아내를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아내와 이혼할 당시 그녀가 보여주었던 사진 속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그가 왜 지금 나를 찾아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그때 아내는 그와 만나고 있지 않았으며 이혼을 결심한 뒤 제게 결단을 내리게 하기 위해 연극을 한 것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고아원 친구로 그녀의 부탁을 받고 사진 속에서 연인인 척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혼란스러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저를 떠날 결심을 하기까지 얼마나 깊은 상처와 고통을 겪었을지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저를 떠날 방법으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힘들었을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왜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상황을 말해주었습니다. 이혼 후 아내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지금은 4살 배기 딸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홀로 딸을 기르고 있지만 여전히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듯 했고 그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누군가 그녀를 도와줄 필요가 있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인 저를 찾아오게 되었다는 그의 말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저를 떠나면서까지 이런 선택을 했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이별이 단순히 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위해 지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의 말을 가만히 되새기며 그날 저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뒤 저는 고민할 틈도 없이 아내가 살고 있다는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남양주의 외곽, 조용한 주택가의 한 작은 집이었습니다. 허름하지만 정성스럽게 정돈된 그 집 앞에 서니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 아내가 문을 열고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 얼굴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내는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고 아담한 집 안에는 아내와 아이가 함께 살아가는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어린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아이가 제 아이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얼굴 생김새며 표정에서 저와 아내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과 벅참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왜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느냐며 힘들면 저를 찾아왔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울음을 멈추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이가 정말 내 아이인지 물었고 아내는 흐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를 억누르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제가 잃었다고 믿었던 아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아내가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왔다는 사실의 미안함과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녀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모든 과정이 떠올랐고 제가 얼마나 그녀를 힘들게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너무 멀어진 거리와 쌓인 시간들이 쉽게 움직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아이와 아내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어머니의 기대나 간섭이 아니라 제 가족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와 딸, 이 둘이야말로 제가 평생 책임지고 지켜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휘둘리며 잃어버렸던 삶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더는 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지 않기 위해 저는 아내에게 다시 함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어머니와의 연을 완전히 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힘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아내와 딸만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을 그녀 앞에서 굳게 전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만 이내 눈물을 흘리며 제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오랜 고통과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제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가족으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지금의 작은 집에서 조금 더 큰 집으로 옮겨 딸을 위해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딸의 웃음소리는 집안 곳곳을 채웠고 아내와 함께하는 일상은 제게 평범하지만 가장 소중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어머니와는 결국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몇 차례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저는 이제 과거의 아들이 아니라 아내와 딸을 지키기 위해 제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도 스스로의 삶을 잘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것이 제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의 간섭 없이 아내와 딸과 함께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딸의 웃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내와 딸이 함께 있는 이 일상이야말로 제가 꿈꿔왔던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은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나 지금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평범한 행복을 끝까지 지키기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고 힘내세요.